이봐, 젊은이, 내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다시 묻지. 왜 내 조카 딸 집에 자네 어머니랑 누이가 눌러앉아 있는 거지? 자기들 살 집도 없나? 삼촌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차분함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나는 만약을 위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건 옳은 판단이었다.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밀안에 찢어지는 비명,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 말없이 여행 가방들을 꺼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았더라면?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은 느릿느릿 아파트로 기어들어와 구석구석을 녹슨 빛으로 채웠다. 아래층 동네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고 위에는 오직 하늘뿐인 9층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정적을 품고서 나는 늘 토요일이 그렇듯 민준보다 먼저 잠에서 깼다. 그리고 가장 먼저 현관 콘솔의 차가운 상판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다. 집안의 청결은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던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이었다. 손가락이 먼지 한 톨 없이 나무 위를 미끄러지자 나는 맞은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미소 지었다. 낡은 민준의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만족스럽고 졸린 얼굴. 좋은 아침, 주인님. 플라톤은 친구지만 진리가 더 소중하다. 거실에서 익숙한 쉰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서둘러 세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미 횃대 위를 안절부절 못하며 오가고 있었다. 녀석은 한쪽 눈으로 나를 봤다가 고개를 돌려 다른 쪽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꼬리 깃털이 붉은 회색 앵무새는 내가 그의 영토의 문을 여는 동안 환영의 의미로 몸을 까딱이며 나를 맞았다. 남편과 나는 넓은 세장을 조립하느라 4가지 언어로 된 설명서를 보며 3시간 동안 옥신각신했다. 그중 한국어는 하나도 없었다. 왜, 철학자 양반, 심심했어. 나는 모이통에 견과류와 씨앗을 섞어 부어주었다. 녀석이 능숙하게 캐슈너트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 아몬드를, 해바라기 씨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크라테스는 내 어깨로 날아와 앉았다가 거기서 다시 책장 맨 위 칸,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로 옮겨갔다. 그곳에서는 방 전체와 낙동강이 보이는 창문이 한눈에 들어왔다. 강은 아래에서 넓은 띠처럼 흐르며 도시를 둘로 나누고 있었고 아침 햇살은 강 표면을 수천 개의 작은 거울로 만들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아래 강변 산책로에는 벌써 첫 조깅주자들이 달리고 있었고 반대편 강둑에서는 발전소 굴뚝이 하얀 연기를 하늘로 뿜어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나의 요새이자 피난처였고 모든 공간이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진 곳이었다. 포인트 벽에 칠한 따뜻한 테라코타 색 페인트. 나는 건설 자재 가게 직원이 눈을 흘긋거릴 때까지 15개의 샘플을 각기 다른 조명에 대보며 골랐다. 민준과 내가 2주 동안 깔았던 물풀의 나무 원목 마루. 그 과정은 3번의 다툼과 4번의 화해를 겪는 대서사시였다. 그가 욕실에 문을 잠그고 틀어박혔던 기억에 남는 그 화해도 포함해서 말이다. 나는 문틈으로 사과 편지와 이모티콘, 다시는 그의 수평계 사용 능력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은 쪽지를 밀어넣었다. 심지어 붙박이장에 살짝 삐걱거리는 문도 우리만의 부적이 되었다. 조심, 쥐. 민주는 문을 열 때마다 속삭였고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렸다. 하지만 가장 큰 보물은 소크라테스였다. 3년 전 나는 중앙로 쓰레기통 옆에서 녀석을 발견했다. 바나나 상자 안에 담겨 깃털이 뽑힌 채 얼어 있었다. 누군가 이 똑똑한 새를 못 쓰는 물건, 부서진 장난감처럼 버린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내 목도리에 싸서 집으로 데려와 몇 주 동안 돌보았다. 전등으로 몸을 덮여주고 주사기로 먹이를 주고 녀석이 대답을 시작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말을 걸었다. 탐구하는 듯한 영리한 눈빛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정신을 차린 첫날, 녀석은 마치 내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꿰뚫어 보면서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여주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시선이 콘솔 위 사진으로 향했다. 점고 햇볕에 그을린 부모님이 바로 그 배를 배경으로 서 계셨다. 아빠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엄마는 고개를 젖히고 웃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지막 사진. 그 낚시 여행 3일 후 나는 묘지에 서 있었다.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주말마다 우리 가족에게 물고기를 내어주었던 그 낙동강이 두 분을 모두 앗아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21살이었고 두 개의 관 옆에 서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동철 삼촌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 아빠의 의형제인 삼촌은 내가 추석 때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분이었다. 그는 묘지에서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재킷에서는 담배와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손은 아빠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일주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나 보트 팔았다. 돈은 너한테 붙여줄게. 아파트 계약금으로는 충분할 거야. 혼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해둬. 내 집이 있어야 누구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 삼촌은 내가 고맙다는 말은커녕 울음을 터뜨릴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민준을 만나기 반년 전에 이 투룸 아파트를 샀고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만 올라 있었다. 또 그 깃털 달린 철학자한테 헛소리하고 있네. 따뜻한 두 팔이 등 뒤에서 나를 감쌌고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민준이 자기 것 대신 고집스럽게 쓰는 내 샴푸 냄새와 작년 설에 내가 선물한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한테 헛소리하는 거야. 나는 남편의 품 안에서 몸을 돌려 그의 졸린 갈색 눈과 마주쳤다. 나는 그저 그의 현명한 말씀을 조용히 듣는 청중일 뿐이고 사랑은 질병이야. 플라톤 우소크라테스가 책장에서 말을 거들었고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나를 부엌으로 이끌어 식탁에 앉혔다. 그리고는 마술사처럼 꿀과 계피를 넣은 그의 특기인 팬케이크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김해에 계신 할머니께 배운 얇은 팬케이크였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는 한 손으로 능숙하게 달걀을 깨고 다른 손으로는 반죽을 저으며 말했다. 어제 분기 보너스가 나왔어. 오늘 저녁에 강변에 있는 우리 단골 카페에 갈까 해. 기억나? 저번에 우리 거기서 굴 먹었잖아. 내가 짜디짠 콧물 같다고 했는데도 내가 억지로 3개나 먹였던 거. 나는 그 기억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린 새벽 2시까지 산책하면서 다리 위에서 별을 샜지. 그래,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굴만 빼고 그는 첫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윙크했다. 낮에는 한샘에 들러서 내가 봐뒀던 그 조명 드디어 사고 서점에도 가자. 새 추리소설 읽고 싶어 했잖아. 아침은 평온하고 달콤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그날의 소소한 계획을 세우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나는 내 집에서 내 남편과 그리고 때때로 책장에서 논평을 던지는 나의 앵무새 철학자와 함께 완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강변의 카페는 우리만의 장소였다. 오래된 강변 터미널이 보이는 작은 곳, 웨이트리스인 마리나 씨는 이미 내가 거품을 추가한 카푸치노를, 민준이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고 나는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와 미란, 단체 통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놀라움은 환희로 거의 어린아이 같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우리 사이가 가장 좋았던 순간에도 보기 드문 표정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며 한 손으로 제스처를 취했다. 엄마, 미란아, 진짜야? 와, 대단하다. 아니, 잠깐만. 정말로. 집 전체를? 서류는 벌써 다 됐고? 와, 진짜 최고야. 우리 가족. 나는 대화의 조각들 속에서 요점을 파악하려 애쓰며 귀를 기울였다. 책장 위에 소크라테스도 고개를 갸웃하며 듣는 듯 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선물을 가져오는 다나오스 족을 경계하라. 왜 나는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새가 마치 내 생각을 읽고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 자리 잡은 그 이상한 불안감을 소리내어 말해주는 것 같았다. 민준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흥분으로 그의 손바닥은 뜨겁고 축축했다. 그는 숨가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믿기지 않을 거야. 엄마랑 미란이가 김해 아파트를 팔았대. 전부 다. 그것도 꽤 좋은 값에.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래. 그 돈으로 우리 집 살 때 계약금으로 쓰라고. 상상이나 돼. 우리 진짜 집을 살 수 있어? 내가 토마토 심을 밭이 있는 집을 살 수도 있다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나는 그의 열정을 함께 나누려 애썼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이미 경고를 외치고 있었다. 그럼 두 분은 어디서 지내시는데? 바로 그거야. 민주는 내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서류 처리하고 우리가 집 알아보는 동안 부산에서 몇 주만 지내야 한대. 엄마 혼자 계시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6년이나 됐고 미란이도 혼자고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젊은 부부를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한 거야. 서연아, 우리 착한 서연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내가 빠진 함정을 즉시 깨달았다. 두 사람, 젊은이들을 위해 유일한 집을 판 두 명의 외로운 여자. 내 어떤 거절도 끔찍한 배은망덕, 이기심, 무정함으로 빛을 터였다. 나는 양쪽에서 조여오는 덫에 걸린 것이다. 물론이지 나는 내 것이 아닌 듯한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몇 주 정도는 괜찮아. 길지 않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남편은 내 뺨에 입을 맞추고는 방으로 달려가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엄마, 서연이도 괜찮대. 응, 물론이지. 언제 오실 건데? 오늘 저녁. 좋아. 아, 짐은 벌써 다 싸셨다고? 와, 빠르시네. 군중 속에는 지혜가 없다. 왜 소크라테스가 까악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식어버린 팬케이크가 놓인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 낙동강 위로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와 강물을 밝은 빛에서 어두운 빛으로 바꾸고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내 어깨로 날아와 뺨에 머리를 비볐다. 우리의 오랜 우정 동안 터득한 그만의 위로 방식이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녀석이 내 귓가에 속삭였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 몇 주가 영원으로 늘어날 줄, 내 집이 전쟁터로 변할 줄,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하지만 그 아침에 나는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희망했다. 동철 삼촌에게 전화할까? 삼촌은 중국에 계셨다. 새 계약건으로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사소한 일로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친척 방문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어린애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해결하자 나는 결심했다. 그래, 몇 주 정도 참으면 되지, 뭐. 저녁에 창밖을 내다본 나는 속이 꽉 쥐어오는 광경을 목격했다. 앞에 택시도 승용차도 아닌 1톤 봉고 트럭이 멈춰섰다. 그 안에서 짐들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이민 갈 때나 쓰는 거대한 체크문의 가방 3개, 육중한 여행 가방 2개, 테이프로 칭칭 감은 골판지 상자 더미들, 그리고 세상에 고양이 이동장까지. 민주는 짐꾼들이 짐을 나르는 것을 도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2명의 여성이 그 과정을 지휘했다. 한 명은 짙은 와인색 운동복 차림에 까마귀 날개 색깔로 파마한 육중한 몸매의 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방금 레몬이라도 씹은 듯 입술을 꽉 담은 깡마른 여인이었다. 집안은 낯선 냄새로 가득 찼다. 나프탈렌, 고양이 사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섞여 무거운 악취를 풍기는 느끼한 향수 냄새. 오미숙 여사님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듯 현관에 들어서서 내 영토를 훑어보았다. 미라는 그 뒤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걸으며 입술을 더욱 꽉 다물었다. 어머, 쟤는 무슨 새예요? 미란이 책장에서 침입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고양이, 자유의 적, 앵무새가 깃털을 부풀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동장 안에서 사나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개만한 크기의 주황색 페르시안 고양이가 창살에 얼굴을 바싹대고 굶주린 눈으로 소크라테스를 노려보고 있었다. 걱정 마. 마르키, 오미숙 여사님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나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짐의 양이 그 어떤 말보다도 몇 주라는 거짓말을 명백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이런 짐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러 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어떤 방어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중화기였고 시누이는 가장 아픈 곳을 족집게처럼 찔러대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한 팀이 되어 서로의 공격을 강화했다. 그리고 고양이는 내 깃털 달린 친구이자 이 집에서 항상 내 편이었던 유일한 존재인 소크라테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다만 내 인생에 더 이상 여명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함께한 첫 저녁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오미숙 여사님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장군처럼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민준이 주문한 피자를 포크로 쿡쿡 찌르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거 다 화학약품 덩어리야. 몸에 해로운 독이라고. 그녀는 피자 조각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밀어냈다. 내일은 내가 제대로 된 밥 해줄게. 진짜 김치찌개에 집에서 만든 동그랑땡. 무슨 대학생들처럼 살고 있니? 그 사이 미라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서재로 들어갔다. 내가 하루 8시간씩 대기업의 기술 문서를 번역하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다. 나는 문 삐걱이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뒤따라갔다.
오, 여기 아늑하네. 신우이는 이미 방을 둘러보며 책장에 꽂힌 사전들의 책 등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있었다. 나 여기서 잘게. 괜찮지? 거실은 엄마가 코를 골아서 못 자. 뻔뻔함. 제2의 행복. 소크라테스가 구석회대에서 불청객을 더 잘 보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미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움찔했다. 제 훈련받았어요. 일부러 나쁜 말만 하네. 여긴 제 서재예요.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제가 일하는 곳이라고요? 컴퓨터도 있고 서류도 있고. 그게 뭐 어때서? 민준이 문가에 나타났다. 너 부엌에서 일하면 되잖아. 거기 식탁도 크고 자리 많아. 나는 남편의 눈에서 일말의 이해심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짜증만 가득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래 하는 표정이었다. 서재는 첫날 저녁에 그렇게 빼앗겼다. 그 후 며칠은 하나의 끝없는 악몽으로 합쳐졌다. 오미숙 여사님은 거실과 텔레비전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막장 드라마를 틀어놓았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장식장 유리가 주인공들의 히스테릭한 비명에 맞춰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 내가 독일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시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방해되니? 그럼 그냥 내가 여기서 쓸모없다고 솔직하게 말해. 아들 보러 왔더니 늙은 어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한편 미라는 욕실을 점령하고 소금 목욕으로 신경을 치료한다며 한 번에 1시간 반씩 머물렀다. 바닥에는 물웅덩이를, 욕조 가장자리에는 더러운 자국을 남기면서 작은 스라소니만 한 크기의 주황색 페르시안 고양이 마르키는 즉시 소크라테스의 세 장 바로 맞은편 선반을 자기 자리로 삼았다. 그리고는 몇 시간이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노란 눈으로 앵무새를 쳐다보았다. 메멘토 모리. 고양이 녀석아. 소크라테스는 깃털을 부풀리며 선언했다. 죽음을 기억하라. 마르키는 그에 답하듯 위협적인 송곳니를 드러내며 씩씩거렸고 나는 내 깃털 달린 친구의 아니가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단골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협상이 길어져 집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기에 괜찮은 인터넷이 되는 카페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현관에서 얼어붙었다. 콘솔 위에서 부모님의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30년 전 오미숙 여사님의 결혼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머리를 한 젊은 시절의 모습, 부풀린 소매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는 앙증맞은 해군복을 입은 어린 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아빠와 엄마의 사진은 현관문 옆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했다. 아, 그거 미란이 부엌에서 나오며 엄마의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그 사진들 너무 우울하잖아.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매일 쳐다보는 거 건강에 안 좋아.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신성모독이야. 소크라테스가 고양이를 피해 멀리 옮겨진 거실에서 소리쳤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없이 지지를 호소했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미란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 현재를 살아야지. 과거에만 파묻혀 사는 건 그만해. 5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놓아줄 때도 됐어. 그는 내 부모님에 대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강물에 휩쓸려 가신 분들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말없이 사진을 꺼내 침실로 들어갔다. 아직 내 것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침대 옆 협탁에 액자를 놓고 침대에 앉았다. 소크라테스가 집 안을 가로질러 날아와 내 어깨에 앉았다. 힘내, 주인님.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2주가 하루처럼 흘렀고 나는 돈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를 골랐다. 시어머니는 내 어린 시절 급식실 냄새가 나는 동그랑땡과 으깬 감자를 준비했다. 민준 씨,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 아파트 판돈 이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식 좀 있어요. 남편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야? 은행 심사, 서류 같은 것들 때문에 두세 달은 걸릴 수도 있어. 두세 달이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론 지금 우리 재촉하는 거야. 신우이가 즉시 가시를 세웠다. 쫓아내고 싶어. 그럼 그냥 말해. 친척들 지긋지긋하다고. 시어머니는 눈을 뒤집으며 심장을 부여잡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다 팔았는데 마지막 남은 집을 이제 우린 어떡하라고? 이 추운 날에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선의의 거짓말 왜 소크라테스가 새장에서 외쳤다. 그 미친 새 좀 닥치게 해. 미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이 아파트에서 산 이래 처음으로 안에서 문을 잠갔다.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 내 앞에는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결된 군대가 버티고 서 있었고 각자가 서로를 지지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날이 갈수록 소크라테스는 벌어지는 상황을 점점 더 정확하게 논평하며 그리스 비극의 합창단이 되어갔다. 오미숙 여사님이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하면 그는 눈물, 약자의 무기라고 외쳤다. 미란이 전 남편이 얼마나 비열하게 자신을 버렸는지 10번째 이야기할 때면 앵무새는 내 탓이야. 내 탓위라고 논평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이 곧 들어올 테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또다시 약속할 때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내뱉었다.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여자들은 이 깃털 달린 진실 폭로자 때문에 미쳐 날뛰었다. 미라는 오빠에게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준아, 저 미친 새 좀 어떻게 해봐. 사람 돌아버리게 만든다고.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내가 침실에서 무릎 위에 노트북을 놓고 앉아있을 때 저녁에 다가왔다. 있잖아, 소크라테스 그냥 누구한테 잠시만 맡기면 안 될까? 모두를 짜증나게 하잖아. 엄마는 벌써 청심환 드시고 계셔. 안 돼.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 있을 거야? 그는 이 집에서 나의 마지막 동맹이었고 만연한 거짓 속 진실의 목소리였다. 그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느 11월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새장은 열려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부엌의 작은 창문은 활짝 열려 차가운 공기를 들이고 있었다. 밖은 영하 5도였다.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다. 미란이 거실에서 나타나 과장된 무력감으로 두 손을 펼쳤다. 어머, 걔가 그냥 날아갔어. 환기시키려고 창문 열었거든. 요리하느라 연기가 자욱해서. 근데 휙 하고 날아가 버리더라. 걔가 그렇게 빠른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거짓 동정심 뒤에 희미하게 감춰진 승리감이 번뜩이는 눈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색 앵무새는 11월 길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온기에 익숙한 열대 조류였다. 이건 살인이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을 참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외투도 걸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소크라테스를 불렀다. 나무 아래를 뒤지고 이웃집 현관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이 내렸다. 손가락은 추위에 감각이 없어졌고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뼛속까지 얼어붙고 눈물과 추위로 빨개진 눈으로 집에 돌아왔다. 민준이 현관에서 나를 맞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새잖아.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요원하면 새로 사줄게. 그냥 새. 그 두 단어가 우리 결혼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내가 죽음에서 구해내고 돌보고 3년 동안 사랑한 생명체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침실에 틀어박혀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 누워 소크라테스가 내 어깨에 앉아 부리로 머리카락을 고르던 모습, 머리를 날개 밑에 파묻고 잠들던 모습을 떠올렸다. 주인님 왔다. 고 외치며 나를 반갑게 맞이하던 모습을. 이틀 동안 나는 자동인형처럼 움직였다.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집안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사흘째 아침, 나는 부엌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시며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롭고 집요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창틀에 소크라테스가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모습의 날개는 다쳤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안으로 날아들어와 힘겹게 활공하며 내 어깨에 앉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 돌아왔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손으로 감싸 덮여주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그는 11월 부산의 거리에서 이틀 밤낮을 버티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진짜 기적처럼 느껴졌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하늘의 계시 같았다. 오미숙 여사님과 미라는 되살아난 앵무새를 노골적인 실망감으로 쳐다보았다. 미라는 얼굴이 하얘지며 뒷걸음질 쳤다. 기적적인 귀환 이후 소크라테스는 불청객들을 3배의 힘으로 놀려댔다. 시누이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뻐꾸기, 남의 둥지에 있는 뻐꾸기 라고 외쳤다. 시어머니를 볼 때는 다른 구절을 읊었다.
여자들은 분노했지만 이제는 새장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 새는 저 세상에서 돌아온 저주받은 존재처럼 보였다. 정점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과 인간적으로 대화하려고 시도했다.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고, 그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오직 아들이자 오빠가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너 대체 왜 그래? 그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엄마랑 누나가 임시로 사는 거잖아.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준다고? 나는 참지 못했다. 뭘? 나를 서재에서 쫓아낸 거? 내가 욕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 내 부모님 사진을 버린 거? 제가 우리를 미워해 미란이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내가 말했지, 민준아.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아이고, 내 심장아. 아들아, 시어머니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건데, 쟤는? 민준이 내 손목을 잡았다. 아픔에 내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만해. 들었어. 히스테리 그만 부리라고. 폭력, 경찰, 소크라테스가 새장 창살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앵무새의 외침이 민준을 정신 차리게 한 것 같았다. 그는 내 손을 놓았지만 그의 손가락 자국은 피부의 어두운 멍으로 남았다. 나는 번져가는 멍을 보며 깨달았다. 이게 마지막 선이다. 이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밤 민준은 거실에서 엄마 옆 간이 침대에서 잤다. 선택은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나는 정면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집에서 셋대 하나, 나는 전술을 바꿨다. 가능한 한 늦게 집에 들어왔고 카페에서, 도서관 열람실에서, 어디든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일했다. 저녁에는 침실에 틀어박혔지만 밤에는 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다. 파괴의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오미숙 여사님은 아들의 귀에 체계적으로 독을 주입했다. 쟤는 널 소중하게 생각 안 해, 아들아.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고 너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고 먹이고 돌봐야지. 미라는 다른 곳을 쳤다. 요즘 것들은 다 저래? 남자들이 다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내 전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뻥 차버렸잖아. 제가 널 차기 전에 내가 먼저 차버려. 이중의 독은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를 적처럼 쳐다봤다. 하지만 그들의 밤 대화를 엿들으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돈이 없다고, 서류가 묶였다고, 은행이 질질 끈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 이상한 점이 머릿속에 박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빵 사 먹을 돈도 겨우 센다고 늘 한탄하는 여자가 왜 한 번도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심지어 미란이 구멍난 부츠에 대해 불평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재빨리 그녀의 말을 끊었다. 됐어. 없어도 살아. 유난 떨지 마. 해답은 우연히 찾아왔다. 모든 중요한 발견이 그렇듯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아침에 나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나갔다. 손님들이 깨기 전에 도망치려는 생각이었다. 오미숙 여사님은 샤워 중이었다. 물 흐르는 소리와 그녀가 흥얼거리는 구슬픈 노래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힌 채 식탁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알림이 도착했다. 나는 무심코 쳐다보다가 얼어붙었다. 우리은행. 든든한 예금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예금 금액 6,500만 원, 기간 36개월. 중도 해지 불가. 6,500만 원, 3년간 인출 불가. 가난에 대한 불평. 서류가 묶였다. 은행이 끈다는 이 모든 몇 주간의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돈은 도착한 당일 숨겨두고 내 아파트에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살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기꾼. 내가 고양이로부터 멀리 두었던 책장 위 3장에서 소크라테스가 조용히 말했다. 둘 다. 나는 움찔했다. 때때로 이 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는 새로운 공세를 펼쳤다. 먹다 남은 파스타 접시를 밀어내며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엄숙하게 선언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얘들아,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이 필요해. 모든 수입을 거기에 넣는 거야? 내가 회계를 맡고 지출을 계획할게. 그게 가족을 위해 더 옳은 방식이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신우이가 즉시 말을 받았다. 저 회계팀에서 7년이나 일한 경력 있어요. 그 자식이 저를 해고하기 전까지는요. 제 전남편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잘 짜인 이중주처럼 매끄럽게 움직였다. 민주는 접시에 담긴 것을 포크로 쑤시며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다. 싫어요. 내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 돈은 제 돈이에요. 강도 진리군. 대낮에 소크라테스가 논평했다. 미라는 슬리퍼를 집어 새장 쪽으로 던졌지만 빗나갔다. 서연아, 왜 그래? 정말 예민준이 말을 시작하려 했다. 뭐가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기 돈 벌어서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처럼요. 그것은 몇 주 만에 거둔 나의 첫 공개적인 승리였지만 반격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 반격은 3일 후에 이어졌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클라이언트가 화상회의를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거실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5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미란, 그리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낯선 여자 3명, 손님 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베란다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식탁에는 값싼 와인병들이 놓여 있었고 화투패가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고양이 마르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 자리에 드러누워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새장은 부엌 행주로 덮여 있었다. 나는 행주를 확 걷어냈다. 소크라테스가 퍼드득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유, 자유. 낯선 여자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한 명은 심지어 화투패를 떨어뜨렸다. 어머, 서연이 왔네. 시어머니가 나른하게 말했다. 인사해. 이쪽은 김해에서 온 내 친구들이야. 놀러 왔어. 그 시위는 지극히 명백했다. 여기의 주인은 우리고 누구든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연기는 이미 내 밝은색 커튼에 배어 있었다. 저녁에 민주는 평소처럼 그들의 편을 들었다. 뭐가 어때서? 엄마가 감옥에라도 갇혔어? 친구도 못 부르나? 제 허락도 없이 제 아파트예요. 아, 됐어. 그만해. 이 그는 손을 내저었다. 마음에 안 들면 문은 저쪽에 있어? 나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일주일 후였다. 밤새 긴급 번역 작업으로 머리가 아파서 집에 일찍 와서 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침실, 민준과 나의 침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인테리어도 훌륭해요. 미란이 떠벌리고 있었다. 동네도 조용하고 시내까지 15분이면 가요. 월 20만 원이면 이런 방 구하기 힘들죠.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신우이가 운동복 차림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에게 우리 침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집주인분들은 정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가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오빠랑 세연이 둘 다 완전 찬성했어요. 지금 세연이가 집에 없어서 그렇지 있었으면 직접 보여줬을 거예요. 절대적인 한계선이었다. 그녀는 내 동의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우리 침실을 새놓으려고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계 침범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한 모렴치였다. 문가에 서 있는 나를 본 남자는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재빨리 자리를 떴다. 미라는 둘러대려 했다. 어머, 서연 씨, 벌써 왔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랑 민준이는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자면?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베란다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래의 낙동강은 인간의 드라마에 무관심한 채 얼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동철 삼촌은 이틀 전에 중국에서 돌아왔다. 나는 인천공항에서 찍은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봤다. 삼촌 후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말했다. 와주세요. 제발요. 무슨 일이야? 서연아. 전화기 너머가 금세 조용해졌다. 나는 그가 시끄러운 무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오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내일 갈게.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미라는 이미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돈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해서 애쓰는데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너는 은혜도 모르고. 나는 침묵했고 책장 위에 소크라테스가 논평했다. 폭풍이 곧 닥치리라. 폭풍이 그들은 그가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미라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고 30분 후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집에 들이닥쳤다. 여기서 무슨 서커스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가 문턱에서부터 소리쳤다. 당신 누이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침실을 새놓으려고 했어요. 그게 잘한 짓이에요. 내가 동의할 줄 알았겠지?
제가 이미 동의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건 다른 문제죠. 넌 항상 모든 사람을 비난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다. 당신 어머니 아파트 판돈 6,500만 원 예금에 넣어뒀어요. 3년 만기, 중도 해지 불가. 제가 은행 문자 봤어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잠시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그때 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 다 지어내는 거야. 오미숙 여사님은 심장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팔았는데.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선택했다. 물론 선택했다. 친어머니와 누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믿는 것이 더 쉬웠을 테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그가 내뱉었다. 내일 당장 정신과 의사한테 가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동철 삼촌이 서 있었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고 좋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회사 직원인 듯한 건장한 청년 2명이 버티고 서서 말없이 문가를 지켰다. 삼촌은 안으로 들어와 차분하게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오미숙 여사님은 환대하는 척을 하려 애썼다. 어머나, 누구신지.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시고요.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오직 민준만을 쳐다보았다. 이봐, 젊은이. 삼촌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억양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내가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다시 묻지. 왜 내 조카딸 집에 자네 어머니랑 누이가 눌러앉아 있는 거지? 자기들 살 집도 없나? 삼촌은 콘솔로 다가가 해군복을 입은 민준의 사진을 보고는 헛웃음을 쳤다. 이건 무슨 유치원생인가? 나는 아파트 안의 공기가 짙어지는 것을 느끼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소크라테스가 뒤따라 날아와 내 어깨에 앉았다. 문밖에서는 지옥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란의 비명이 들렸다. 당신들 이럴 권리 없어요. 그 다음엔 쿵 하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삼촌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 자, 짐 쌀 시간 15분 주지. 시간은 간다. 저 친구들이 가방 나르는 건 도와줄 거야. 그 다음 나는 발소리와 지퍼 소리를 들었다. 민준이 여행 가방을 꺼내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소크라테스가 내 귓가에 만족스럽게 말했다. 삼촌은 충분한 인내심과 재치를 발휘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미란이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을 때 한 명은 재떨이를 들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을 쥐고 그의 부하들이 말없이 두 사람을 제압하고 문 밖으로 내쫓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분노에 찬 마르키가 울부짖는 이 동장은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계단참에 내려놓았다. 남편은 순순히 짐을 쌌고 과정을 재촉하기 위해 가끔 삼촌의 부하들에게 가벼운 발길질을 당했다. 미라는 아래층 어딘가에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지만 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20분 후 내가 밖으로 나왔다. 삼촌은 부엌에 앉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엉이 머그잔으로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현관에는 나프탈렌과 고양이 사료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물었다. 계단에 있어? 택시 기다리더군. 가방은 친구들이 내려줬고 현관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민준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서 떠났다.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에서는 세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두 대의 차에 짐 가방을 쑤셔 넣고 있었다. 고양이 마르키는 힘겹게 이동장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 차들이 떠났다. 첫눈이 굵은 한방눈으로 내리기 시작하며 강변 산책로를 하얀 용단으로 덮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슴 가득 숨을 쉴 수 있었다. 집. 소크라테스가 내 어깨에서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집. 나는 콘솔에서 해군복을 입은 민준의 사진을 가져와 쓰레기통에 버렸다. 침실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제자리에 놓았다. 아빠와 엄마는 이해와 격려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대청소가 시작되었다. 열쇠 수리공이 와서 자물쇠를 바꿨다. 3개의 새 열쇠가 내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모았다. 미란이 입고 간 립스틱, 시어머니의 슬리퍼, 고양이 밥그릇, 모든 것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삼촌이 내다 버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환기 잘 시켜. 그가 조언했다. 나프탈렌 냄새가 잔뜩 배었어. 나는 모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몰려와 낯선 냄새들을 몰아냈다. 저녁이 되자 아파트는 눈과 청결함의 냄새로 가득 찼다. 소크라테스는 고양이의 위협 없이 몇 주 만에 완전히 자유롭게 방과 방 사이를 날아다녔다. 자유, 자유. 그는 천장 아래를 맴돌며 외쳤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는 일하고 그 몇 주 동안 멀어졌던 친구들을 만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남편과 헤어졌다고만 했다.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다.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렌즈로 밖을 보니 민준이었다. 한 달 전에 떠났던 그 재킷 차림에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돈 얘기 다 고백했어. 나 혹시... 그 순간 부엌에서 내 동료 번역가인 민호 씨가 나왔다. 내가 작은 연극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기야, 누구야? 민주는 얼굴이 하얘져서 나와 민호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미안해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등을 구부리고 떠났다. 민호 씨가 윙크했다. 연기 괜찮았죠? 오스카상 감인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고마워요. 별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여자친구가 기다려서. 사실 내게는 아무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다. 앵무새와 대화하고 창가에 앉아 낙동강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요일 저녁 동철 삼촌이 차를 마시러 들렀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내렸다. 소크라테스는 횃대에서 깃털을 다듬으며 한쪽 눈으로 우리를 힐끔거렸다. 젠장, 중국은 더웠는데 말이야, 삼촌이 말했다. 플러스 28도였는데 여긴 벌써 겨울이네. 계약은 잘했어. 앞으로 3년치는 문제없지.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보았다. 그래서 서연아, 이제 결혼은 다시 안 할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분간은요. 지금이 좋아요.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들고 위험 있게 말했다. 결혼이란 자신의 권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쇼펜하워. 나와 삼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덧붙였다. 나도 아무도 필요 없어. 혼자가 최고야. 여자는 악이다. 남자는 더 최악이고. 삼촌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눈물이 날 때까지 웃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만든 효과에 만족한 듯 깃털을 부풀리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어머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며 도시를 하얀 융단으로 덮고 있었다. 아파트는 따뜻하고 조용했으며 집 냄새가 났다. 나의 집을 나는 콘솔 위에 부모님 사진을 보았다. 엄마는 미소 짓고 있었고 아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오랜만에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